리플 XRP 그거 중앙화된 사기 코인 아니냐, 이렇게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XRP를 두고 이런 비아냥이 종종 들립니다. 리플 XRP의 가격이 올라가면 덤핑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내리면은 또 역시 망하는 코인이다 이러면서 조롱이 나오죠. 정작 왜 XRP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대답이 흐려집니다. 그냥 믿음이 안 간다라거나 리플 회사가 다 해먹는다라는 이런 감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신가요? 이 초창기 테슬라가 딱 그랬습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근거 없는 비난부터 쏟아냈었죠. 저거 곧 망할 거다. 배터리차로 무슨 자동차 산업을 이기냐 이러면서 비웃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XRP를 둘러싼 냉소에서 그때 테슬라 모습이 겹쳐 보인다라는 거고,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감정의 거품 뒤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숨을층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요? 2000년대 후반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내놓으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이내 회의랑 조롱들이 쏟아졌습니다. 재무 상태가 엉망인데 곧 파산하겠다라거나 양산도 못하면서 무슨 자동차 업체냐라거나 이런 비평들이 넘쳐났었다라는 거고, 이 실제로 테슬라는 몇 차례 파산 직전까지 몰렸었고 첫 번째 모델 출시도 계속 지연됐습니다. 로드스터라거나 모델 S 출고가가 늦어질 때마다 언론과 경쟁사들은 역시 허언이다라면서 손가락질을 남겼고요. 이 기존의 완성차 업계 전문가들도 전기차 시장은 틈새일 뿐이라면서 테슬라의 지속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를 깎아내리던 이유, 돌이켜보면 논리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기존 강자들의 편견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신이 컸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은 흐르고 결과가 말해줬습니다. 테슬라는 조롱을 딛고 전 세계 최강의 전기차 기업으로 우뚝 서서 올랐죠. 이 초창기 투자자들은 냉소 대신에 믿음을 선택했고요. 결국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숫자로 살펴보자면 테슬라가 2010년 기업 공개 직후에 약 13억 달러 수준이던 시가총액이 지금은 약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고 퍼센티지로 따져봤을 때 10만 %가 넘는 폭증입니다. 처음에 망한다라던 비평가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이 테슬라는 회의론자들을 완벽하게 잠재웠습니다. 오히려 그 비평가들 중에서 다수가 나중에는 포모에 급히 올라탄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도 있었다라는 거고, 이 결국의 객관적인 성과가 편견을 이긴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플 XRP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XRP를 둘러싼 상황이 여기와 많이 닮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XRP 커뮤니티의 유명 인물인 미클이라는 전문가는 현재 XRP에 대한 광범위한 비난 중에 상당 부분이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XRP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 자체가 사실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XRP 비판 논리를 볼까요? XRP는 중앙화됐다. 리플사가 물량을 쥐고 가격을 조작한다. 토큰 발행량이 너무 많아서 가치가 없다. 대체로 이런 주장들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맥락을 뜯어보면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RP 원장은 애초에 채굴 없이 한꺼번에 1000억 개가 발행된 구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초기에 물량이 집중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 물량을 쥐고 흔든다라는 의심을 산 거죠. 하지만 현재 XRP의 절반 가까이는 에스크로 계정에 묶여가지고 매달 일정량씩만 풀리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 본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잠긴 물량이란 뜻인 거고, 실제로 전체 XRP의 약 50% 정도는 이런 식으로 예정된 공개 스케줄에 따라서 시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죠. 리플이 분기별로 보유 XRP를 조금씩 팔아온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이거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공개된 부분인 거고, 이 매출로도 공시가 됩니다. 몰래 덤핑한다라는 음모론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고, 중앙화 논란도 짚어보죠. 리플 레저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탈중앙 네트워크입니다. 이 과거에는 리플사가 운영하는 검증 노드가 많았었지만요. 지금은 대학이나 금융사 여러가지 다양한 주체의 검증인이 네트워크를 굴립니다. 현재 전 세계에 150개 이상의 노드가 XRP 원장을 검증하고 있어요. 리플이 모든 거래를 마음대로 통제한다는 건 오해에 가깝습니다. 물론 리플 랩스라는 회사가 XRP 생태계를 주도한 건 맞겠지만요. 그리고 리플이 초기에 XRP 물량 상당 부분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특이한 탄생 배경 때문에 중앙화 코인 이미지가 따라다녔던 것은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 이미지에만 갇혀가지고 현재의 발전상을 무시한다면 문제겠죠.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XRP 원장은 이미 글로벌 주요 블록체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축에 속합니다. 이 작년 2024년에 리플 레저에서 처리된 거래 건수가 약 6억 4천만 건으로서 전년도 5억 2천만 건에서 크게 늘어났고, 일일 평균 거래량이 200만 건 안팎으로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준입니다. 이 정체된 네트워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갑 숫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에 기준으로 XRP 보유 지갑 개수가 500만 개를 넘어섰고요. 1년 새에 75만 개 이상의 신규 지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XRP를 활용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보다 XRP가 실제 쓰이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봐야 돼요. XRP의 본래 목표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입니다. 국제 송금할 때 중개통화로 써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건데, 리플사가 구축한 리플렛에 이미 전 세계 300여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은행과 송금업체, 핀테크 기업들이 리플렛을 통해서 국경 간의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 40% 이상의 기관은 XRP를 유동성 공급 매개체로서 실제 활용 중입니다. 가령 일본의 SBI 증권이라거나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금융사들도 포함이 돼 있고, 2024년에 XRP를 이용한 온디맨드 유동성 ODL 결제 규모가 150억 달러를 넘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제 XRP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은행 간의 송금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 통합회원의 송금 통로에 XRP가 쓰이고 있고, 특히 아시아랑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ODL 도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필리핀이나 멕시코로 보내는 해외 송금에 XRP를 쓰면은 수수료랑 송금 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관련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실제 통계를 보면요, XRP를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수수료는 평균 0.2% 이하로서 전통 은행의 3에서 7% 수수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송금 속도는 3에서 5초 정도에 불과해서 며칠씩 걸리는 스위프트망을 대체할 만한 장점을 보였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비용 50%, 60%씩 줄일 수 있다면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초기에는 우려랑 반신반의가 있었지만 데이터로 증명되면서 금융권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XRP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그래봤자 일부 사례일 뿐이다라면서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를 떠올려보면요, 처음엔 작아 보였었던 시장이 나중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전기차 시장이 그랬고, 지금 국경 간의 결제 시장이 비슷한 흐름입니다. 전 세계 송금 시장 규모는 매년 수천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판인데요, 이 XRP 혼자 다 차지하진 못해도 그 중에 일부만 차지해도 그 수요는 막대하다라는 거고, 이미 2024년에 전 세계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의 20% 정도가 XRP로 처리됐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기관의 참여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XRP를 활용한 송금 서비스가 합법적 지위를 얻은 뒤로서 미국 월가 자금도 서서히 들어오는 분위기죠. 얼마 전에 리플 본사가 시타델 증권 등으로부터 5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가 40조 원으로 평가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내로라는 큰손들이 XRP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을 했다는 방증인데요. 그렇다면 투자 측면의 인사이트를 정리해볼까요? XRP 사례는 우리한테 냉소랑 실제 가치의 괴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때 테슬라 주식을 두고 실적도 없는 회사 주가가 거품이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었지만, 오히려 그때가 기회였던 것처럼 XRP도 지나친 감정적 저평가 속에 잠재력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무작정 장밋빛 미래만 믿고 달려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데이터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온체인 트랜잭션 증가, 실제 사용량, 그리고 기관 도입률 같은 이런 지표들은 XRP의 기초 체력을 보여줍니다. 이 가격들이 단기적으로 변동이 심하겠지만 네트워크 효과랑 활용도는 서서히 축적이 된다는 거. 테슬라 주가도 초기에 널뛰기 했었지만요, 이 생산 대수가 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시장 평가의 기준이 바뀐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XRP도 지금은 크립토 시장 분위기에 휩싸여 출렁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용량과 실적에 기반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XRP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비트코인과 동조화되는 정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2025년 들어가지고 비트코인과 상관계수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XRP가 독자적인 재료랑 수요를 타고 움직일 여지가 커진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투자 심리 측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싫어한다? 그렇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악재랑 의심이 가격의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비판이라면 경청하시되 근거 없는 비난이라면 차분한 데이터로 검증해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남들의 감정에 휩쓸리시기보다는 내가 확인한 펀더멘탈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XRP의 온체인 지표들을 하나씩 검토하시면서 제 나름의 가설과 결론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일 겁니다. 왜 모두가 싫어하나? 정말 문제가 있나? 아니면 편견인가? 스스로 자문해보시면 정답이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RP의 실제 사용 사례들이 계속 늘어난다면요, 이 시장 평가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테슬라를 떠올려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예전에 장난감 같은 전기차라던 것이 이제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되었던 것처럼 XRP도 지금의 의심을 걷어내고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은 XRP를 두고 중앙화다, 사기다 이럴 명분을 잃어버리겠죠. XRP 가격도 그때쯤이면 네트워크 사용량과 실적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성숙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여정 자체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규제 이슈라거나 경쟁 프로토콜의 도전 같은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용되는 기술은 결코 무시받지 않는다라는 거. 테슬라가 증명했고 XRP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요. 결국에 변화의 방향성을 읽는 눈이 중요하겠죠.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싫어하겠지만요. 그 이유가 감정이었다면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공부하고 데이터로 접근하셔야 될 타이밍인 거고 XRP가 또 다른 테슬라가 될지 지켜보면서 말이죠. 리플의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고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함을 끝까지 지키는 게 가장 어렵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이건 책 한 줄만 봐도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거. 근데 막상 시장 안에 들어가면요. 이 단순한 원리를 지켜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싸다고 느끼기보다 무섭고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다고 느끼기보다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앞서죠. 그래서 시장은 늘 사람의 감정을 시험하고 결국에 그걸 이겨내는 사람만이 파도 위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리플이 3,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가정해보세요. 대부분은 불안해서 손을 떼지만 진짜 투자자는 그 순간 지금이 오히려 쌀 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추가 매수를 고민합니다. 또 반대로 가격이 치솟고 모두가 흥분해서 이번엔 다르다. 전고점 돌파다. 이런 말이 쏟아질 때는요. 그때가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익절에 손을 천천히 움직여야 될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공포 속에서는 손이 굳고요. 탐욕 속에서는 손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이런 말 자체가 그냥 조언이 아니라 심리 훈련의 끝판왕 같은 말이에요. 한두 번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락과 반등을 수없이 겪으면서 몸으로 시장을 느껴봐야 비로소 그 말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핵심은 습관화인 거고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비중이라도 이 공포의 순간에 한 발 내딛는 연습들, 환호의 순간에 한 발 물러서는 연습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몸이 시장의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때가 되면 이 단순한 원칙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은요 사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진짜 투자자의 길입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될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에서 리플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걸 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비트코인 폭등하는데 왜 리플은 안 갈까? 근데 이건 시장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상을 했던 흐름입니다. 코인 시장 자체가 늘 순환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시장에 문을 열면서 급등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대형 알트 그리고 중소 알트로서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즉 리플이 잠잠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자금들이 순환하기 직전의 단계란 뜻인데요. 우리 코인 신사 커뮤니티에선 이런 흐름들 미리 읽고 리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상승 초입에서 이미 매수 타점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리플이 조용해도 비트코인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의 폭등장에 있어서 신호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리플 같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조용한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금 순환의 전조 현상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매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2017년에도 2021년에도 비트코인 신고가 찍고 나서 한 달 뒤에 리플은 단기간에 수십 배씩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그 전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은 이런 흐름들을 데이터로 읽습니다. 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이동하는 타이밍, 유동성이 집중되는 구간들, 여기서 기반으로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동안 다수의 알트코인에서 안정적인 수익 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다음 수단이 오는 시점까지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만요, 수익은 구조를 읽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은 아직까지 본격 상승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 사이클처럼 비트코인 신고가 이후에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에 리플의 상승 파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지금은 그 초입 구간에 있는 거고, 우리 커뮤니티는 이런 구간들 집중 분석하면서 매수랑 매도 타점을 꾸준하게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우리는 이미 다음 파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의 흐름은 비정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 왔던 정상적인 시장 패턴이라는 거고, 이걸 알고 준비한 사람들만이 다음 상승장을 온전히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방향보다 타이밍이 수익을 만듭니다. 다음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조용할 때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움직일 때 수익을 잡게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이 아니라 전략인 거고, 단순하게 떨어진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회를 만드는 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인 겁니다. 이런 핵심들이 바로 물타기 전략인데요. 물타기 같은 경우는 무작정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현금 확보해 두셨다가 하락 구간에서 계획적으로 투입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되면 반등했을 때 손실을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은 늘 하락과 반등을 반복을 합니다. 하락 구간에서 멘탈이 무너지는 투자자는 기회를 놓치지만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 즉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꾸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무작정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습관으로서 멘탈을 지켜가시기를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